자, 선생님 손바닥 위에 잠깐 눈 감고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레몬. 아주 잘 익은 레몬입니다. 레몬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상상해 볼게요, 선생님. 상상되세요? 오케이. 레몬을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향긋한 향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싱싱한 즙이 흘러내린다고 상상합니다. 그 즙을 입으로 쭉 한번 빨아볼게요. 그때 새콤하고 막 입에 침이 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레몬을 먹는 상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세요. 레몬이 없는데 지금 레몬이 있는 것처럼 막 입에 침이 나죠? 선생님. 자, 실제 레몬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상상 속에 레몬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NLP 기본 원리인데, 우리는 실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상 속에 내부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내부 표현하는 그 방식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도 이제 올케나 오빠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고, 오빠는 올케를 그 힘이 드는 방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방식으로. 지금 레몬을 상상한 것처럼. 마치 이건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없지 않습니까? 귀신이 없는데 우리는 막 무섭죠. 그렇죠? 귀신이 없는데 실제로는 왜 무서웠을까요? 자, 귀신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지. 귀신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느낌을 막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두려움, 이제 무서움으로 이제 이렇게 떨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 선생님이 화가 나는 것도 그렇고 억울한 것도 그렇고 뭐 외로움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제 마음 속에 표현하는 어떤 방식, 그 방식상에 오빠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서운한 마음, 미움, 뭐 또는 올케에 대한 뭐 분노, 억울함, 뭐 얄미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내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한테 일어난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부 표현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내부 표현을 하느냐에 의해서 반응이 결정되고 그 반응이 모여서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올케를 사랑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내가 조카가 떠나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부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유리한 게 뭔가를 생각해봐. 유리한 게. 내가 계속 슬퍼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화가 나는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그것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내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냐 이거죠. 선생님한테 유리한 것은 가능하면은 용서를 해버리고 떨쳐버리는 거죠. 그거조차도 어쩌면은 나한테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빠가 이렇게 정말 멍청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 올케한테 이용당하는 삶을 사는 게 어쩌면 나의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상황은 없어요. 해석을 내리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나쁜 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선생님은 다 나쁜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오빠가 올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이제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답게 정말 남아있는 인생을 이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비가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게 나쁜 일이에요.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출근길이 막히겠네. 이렇게 하면 비는 안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보자고.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럼 비 내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또는
올해 가뭄으로서 농사가 안 됐는데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가 잘 되겠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상황이지. 이거 좋고 나쁜 건 아니다. 좋고 나쁜 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조카가 떠나간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조카가 지금까지 잘 컸어. 자기 인생 산다고 여자친구 생기고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떠나간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조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생님이 그 조카한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나은 쪽으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좋은 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조카가 제가 너무 헌신을 잘 많이 했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이 걔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 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얘가 고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걸 하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카가 내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조카가 선택하는 거예요. 조카가 착한 조카가 되고 악한 조카가 되고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조카의 권한이지. 그럼 그 조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모가 될 것인가, 어떤 고모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에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조카가 이렇게 떠났는데 그럼 나는 고모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조카가 고모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조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근데 이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얼마나 착하고 그렇죠. 나이는 들었지만 정말 순수한 그 10대처럼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카라는 이야기죠. 조카는 고모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자 겉으로 보면 상처를 주었지만 자 영적으로 보면은 훈련을 시킨 거지 훈련. 자 마치 우리 이제 군대에 가면은 저기 막 그 빨간 모자 쓰고 뺑뺑이 돌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이 조교들이 겉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강한 군인을 만들고 용감한 군인을 만드는데 훈련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조력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악역을 맡은 조력자라는 거예요. 조카라든지 올케라든지 오빠는 악역을 맡아서 스님한테 도움을 주는 조력자죠. 스님 또한 피해자가 아니죠. 자, 스님은 그 악역을 맡은 그 조력자에 의해서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보면은 피해자로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을 하는 것도 누가 선택하느냐면은 선생님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NLP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유리한 쪽으로 내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해석을 하는 힘하고 두 번째는 그 오감을 활용해 오감. 오감을 활용하는데 오감은 뭐냐면은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하고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느낌을 느끼고 그다음에 뭐 후각적으로 냄새를 맡고 미각으로 맛을 보는 이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내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케가 좀 되게 얄밉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실험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자, 올케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케가 아마 얄미울 거예요. 그렇죠?
자, 올케의 눈을 왕눈이 눈처럼 크게 키워보세요. 왕눈이 눈.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귀는 당나귀 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입은 오리 주둥이처럼 길게 또 늘어뜨려 봐봐요. 그러면 괴물처럼 느껴지죠? 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올케를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 크기로 줄여보세요. 또 2분의 1 크기로 줄이고 2분의 1 크기로 줄이고 2분의 1 크기로 줄여서 아주 작은 바퀴벌레 수준으로 작게 만드세요. 올케를 좀 하프를 좀 해볼게요.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쓰레기랑 한번 흔들어 버리세요. 쓰레기랑 뒤범벅이 되도록.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 쓰레기 소각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에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서 막 불타고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려주세요 막 애원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자,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살려줄까요? 자, 그러면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타도록 내버려 보세요. 이제 느낌이 어때요? 좀 후련해졌나요? 다 죽어도 안 해보이지. 자, 다시 정상 크기로 생각해봐. 다시 눈을 왕눈이 눈처럼 크게 키우고 피노키오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귀는 당나귀 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또 주둥이는 오리 주둥이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또 사이즈를 또 절반으로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계속 줄여서 바퀴벌레 크기를 또 줄이세요. 이번에는 변기통에 넣으세요. 변기통에. 오줌과 똥이 섞여 있는 변기통에 넣어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물을 내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물 내리고 똥통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드세요. 똥통에서 허우적대 있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 똥통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살려줄까요?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죽어야 해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인간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자,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으로 생각해봐요. 정상으로. 자, 두 분을 죽였거든요. 좀 정상으로 해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처음하고 비교할 때. 아직도 모른다 싶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이 가루가 되고 연기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또 이번에도 정상에서 또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 계속 줄여갑니다. 줄이고 계속 줄여서 바퀴벌레 크기로 만들고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렸어. 하나 둘 셋 입김을 불어서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우주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주의 미화가 되게끔. 아셨죠? 셋만에 날려버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완전히 날아서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저 우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주 대기권 밖에서 우주의 미화가 되게끔. 그냥 무슨 미화도 아니고 가루로 만들어가 존재 자체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못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왜냐하면 이 여자의 사고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1분만 말하면 머리가 돌 것 같거든요. 뭐든지 막 놀라울 정도로 무슨 한마디만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이 가만히 서 있잖아. 니는 왜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야지. 왜 이렇게 삐뚤게 서 있어? 아니, 똑바로 서 있어. 왜 똑바로 서 있어? 똑바로 서 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네, 좋아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바퀴벌레 크기로 다시 작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은 요걸 자,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버릴까요? 네. 자, 믹서기에 태워 죽여야 돼. 태워서 불 태워 줄까요? 네, 불 태워. 자, 제가 좋아요. 그러면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에 불 태우세요. 자, 제가 되게 만드세요. 지글지글 타야 돼요. 네, 지글지글 타게 만드세요. 완전 수금정이 되고 발로 밟아서 가루가 되어야 돼요. 네네, 오케이. 지금 제가 됐나요? 네. 오케이. 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느낌 어때요? 가루가 돼서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여운이 남아서. 오케이. 제가 자, 눈 뜨시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소리, 느낌, 냄새, 맛 이걸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사건에 대한 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깊숙하게 원한으로 삼아 그게 있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케이에 대한 거는 오늘은 이제 치료를 다음에 또 치료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NLP라는 거는 뭐냐면 더 이러시면 또 머리 아프시겠다.
아니 뭐 그거는 제 직업이니까 뭐 일단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신경 유로를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선생님. 네. 자, 교재 이게 좀 나오나 이제 교재를 갖고 볼게요. 교재. 그렇죠. 여기 마음의 원리 다음에 이제 여기 NLP라는 게 보세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유로 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즉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신체 감각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정보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어떤 것은 삭제가 되겠죠. 네. 어떤 것은 왜곡이 되겠죠. 어떤 것은 일반화가 돼요. 이제 삭제라는 건 뭐냐면은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왜곡이라는 것은 확대되고 축소되는 거죠. 어떤 것은 부풀리고 어떤 것은 작게 줄이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 놀란다 말처럼. 자, 새끼줄 보면 되는데 뱀처럼 확대시킨다는 거죠.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것은 부풀리고 어떤 것은 축소시킨다는 거죠. 또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험이나 행동을 인생 전체로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 발표할 때 뭐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발표 때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대인 관계에 왕따를 당한 경험인데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 전체로 보면 일반화가 되는데 이렇게 삭제 왜곡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아주 미세하겠죠. 근데 그 미세한 정보가 링귀스틱 언어를 통해서 다시 내부 표현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오감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시각적인 언어, 청각적인 언어, 신체 감각의 언어, 후각의 언어, 미각의 언어예요. 시각적 언어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아까 눈을 감았을 때 이제 올케의 이제 이미지를 그린 것처럼. 그다음 청각은 소리를 연상하는 거죠. 우리 뭐 음악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청각의 언어. 그다음 신체 감각의 언어는 어떤 느낌. 자, 상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후각은 냄새, 미각은 맛.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 표현이 되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내부 표현이 되는데 어떤 것은 느낌이 강하게 어떤 것은 느낌이 약하게 내부 표현이 되겠죠. 그게 특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요. 특정한 방식으로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패턴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게 NL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이 좋은 쪽으로 되면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겠지만은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오빠나 조카나 옳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NLP는 뭐냐면은 자 이걸 이제 유리한 쪽으로 우리한테 프로그래밍을 새로 시키는 거지. 자 부정적인 것은 느낌을 편안한 쪽으로 바꿔주고요. 긍정적인 느낌을 키워주고요. 이게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 하나는 분리라는 거예요. 연합은 내가 1인칭 관점에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마치 주인공처럼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현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연합이에요. 근데 분리는 객관적으로 멀찍이 떨어졌어. 제3자의 입장에서 자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이제 분리입니다. 근데 이제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경험을 연합하고 있는 거죠. 자, 화가 나는 일을 화가 나는 느낌으로 저장하고 있는 거죠. 뭐 두려운 것을 두려운 느낌을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빠, 뭐 조카, 올케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연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만 생각해도 마음이 힘들고 올케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막 이게 막 엄청 연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LP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잘못된 것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연합을 이제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치료가 된다는 개념은 오빠를 생각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고요. 옳기를 생각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이제 제대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NLP를 배우고 훈련하는 동안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조만간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빠 하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옳게 해도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연합하면 참 좋잖아요, 선생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신났던 일, 뭐 자신감, 성취감,
뭐 행복감, 좋은 느낌을 가진 경우 많이 있죠, 선생님. 그런 건 최대한 연합을 해서 그 좋은 느낌을 키워주면 어때요? 그러면 마음이 탁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NLP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고요. 좋은 일은 느낌을 살려서 느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NL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방식. NLP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종교에 비유한다면 NLP는 오감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감교. 즉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약간 이제 치료한 거는 그 중에 이제 지각적 입장이라는 건데,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오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성모 마리아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입장 훈련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옳게 얼굴 돌려서 막 그 줄이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런 건 이제 오감을 선생님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줄이고 뭐 없애버리는 거. 이건 이제 소리와 관련되는 건 또 소리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상상하면서 그 노래와 함께 불쾌한 소리를 느낌을 이제 중화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치료를 해드렸나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냐면 아버지 장례식장을 바라보면서 천장 높이, 10층 아파트 높이, 비행기 높이 쭉 올라가서 우주로 왔죠. 우주에 가서 아버지랑 대화하고 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걸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저기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힘들지 않죠. 그렇죠? 우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분리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공중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현장에서 보면 힘들지만은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우주로 와서 내려다보면은 이거는 힘들지 않다. 그래서 힘든 기억들은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법들이 이제 총망라되어 있죠. 그걸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 NLP가 뭔지 대충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NLP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를 본다면 NLP 역사를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NLP 역사와 활용이 있죠. 네, 여기 보면 NLP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어요. 중반에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한 사람은 존 그린드라는 언어학 교수고 한 사람은 리차드 밴들러라는 심리학 대학원생입니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산타크루즈에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대학의 어떤 리차드 밴들러라는 대학원생, 존 그린드라는 언어학 교수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리차드 밴들러가 먼저 이제 뭘 했냐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심리치료 세미나를 녹화를 하고 녹취록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게슈탈트 치료 혹시 아시죠? 네. 가족 치료도 아시죠? 게슈탈트 치료와 가족 치료 세미나를 녹화를 하고 녹취록을 만드는 그 작업을 리차드 밴들러가 했는데 그 녹취록을 만들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1시간 전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밴들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존 그린드 교수를 찾아가죠. 자, 나는 언어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어학 교수님인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공동 연구를 좀 해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중반에 이제 책을 한 권 펴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법의 구조라는 책이에요. The Structure of Magic. The Structure of Magic. 마법의 구조. 마법의 언어 구조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돌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게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레고리 베이슨. 자, 이 사람이 그레고리 베이슨인데 그레고리 베이슨은 영국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환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책을 주니까 이 사람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책이 너무 멋지구나.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
근데 이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게슈탈트 치료와 가족 치료에 하나만 더 통합이 되면 너무나 멋진 치료법이 나오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밀턴 에릭슨을 소개를 해줍니다. 내 친구 중에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릭슨을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에릭슨을 한번 연구해봐라. 에릭슨의 체면 치료법을 통합한다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릭슨을 소개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밀턴 에릭슨인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그 체면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릭슨 체면이라는 건데요. 대화 체면이죠. 대화 체면. 전통 체면이고 대화 체면이 있어 체면에. 전통 체면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시형의 체면이라면은 에릭슨 체면은 지시형이 아니라 자 편안함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언제가 가장 편안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지만은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간접적 체면이죠. 워낙 체면이 잘 걸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체면 C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미스터 힙노시스, 체면 C.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다 뒤에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은 신체 장애인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 중풍 환자 출신이면서 청각 장애인의 또 생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체 장애를 딛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심리 치료사이면서 체면 치료사였어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6개월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또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밀턴 에릭슨의 최면적 언어 패턴이라는 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을 모델링을 한 거죠. 다시 보세요. 게슈탈트의 프리츠 필처, 가족 치료의 버지니아 사티어, 그리고 체면 치료의 밀턴 에릭슨 세 사람을 모델링해서 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두뇌의 신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뇌의 어떤 오감이라는 그 내부 표현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이제 심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신경이니까 뉴로라고 하자. 그리고 내부 표현하는 방식이 오감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라고 하자. 링귀스틱. 이게 컴퓨터에 프로그램 까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패턴화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NLP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이제 70년 중반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오래되었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활용 분야가 이제 처음에는 심리 치료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제는 뭐 상담, 뭐 체면 치료, 교육, 교수법, 학습법, 경영, 세일즈, 협상, 광고, 마케팅, 성공학, 뭐 행복학, 행동 변화, 습관 교정, 인간관계, 자아 성장, 뭐 의식, 목회 활동, 뭐 포교,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의 NLP는 다 지금 응용 심리학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의 최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NLP 전문가들이 있어요. 스포츠의 최고 전문가 NLP라고 훈련했어요. 뭐 영업의 최고, 뭐 NLP, 교육의 최고, 뭐 심리치료의 최고, 상담의 최고, 뭐 또는 뭐 영성, 뭐 종교, 뭐 모든 분야의 최고 정치에 올라가 보면은 NLP 전문가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다 NLP 코칭 받았고요. 장차관급들 대부분 NLP 훈련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뭐 스포츠 선수들,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은 그 NLP 훈련을 받은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NLP는 지금 크게는 지금 4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NLP 프랙티셔너가 있고요.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NLP 트레이너,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마스터 트레이너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자격증이. 저는 맨 위에 NLP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한국에 마스터 트레이너가 딱 2명이 있어요. 제가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NLP 세미나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마스터 트레이너는 NLP 트레이너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트레이너는 그거 하에 마스터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모든 자격증을 다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NLP에 한 분이
같은데 설기문 설기문 교수도 지금 트레이너죠. 제가 설기문 교수보다는 NLP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기문 교수는 체면은 저보다 한 수 위일 수가 있겠죠. 뭐 NLP 제가 한 수 위일 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신용엽 씨라는 분이 또 있어요. 신용엽 마스터 트레이너. 이제 어쨌든 이제 NLP에서는 어쨌든 제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NLP가 뭐냐면 묻는다면 근데 만약에 상담으로 보면 그 조금 합리적 정서적 상담, 비합리적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네. 쪽에 가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NLP 안에는 대부분의 심리 치료 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지 행동 치료 기법도 다 들어가 있고 그 게스탈트 가족 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아들러의 그 심리학부터 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좋은 걸 다 통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LP를 배우면 심리학을 다 다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최고의 위치에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은 사고를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예. 했겠죠. 예, NLP는 이제 모델링 기법이기 때문에 탁월성의 모델링이다 보시면 돼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치료사 세 사람을 모델링해서 NLP가 만들어졌지만 뭐 최고의 뭐 전문가가 심리치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학에도 있고 뭐 상담학에도 있고 뭐 스포츠 뭐 심리학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NLP는 어디든지 다 접목이 될 수 있어요. 뭐 성공학 자기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NLP가 다 좋은데 네. 이제 공감이나 NLP를 많이 갔을 때 네. 상담을 할 경우에 NLP 상담을 할 때 네. 약간 공감력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진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NLP를 뒤에서 이제 래퍼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래퍼는 최고의 공감 형성을 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의도보다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NLP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지만 반응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이나 거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충분히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하거나 또는 설득을 시키거나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맞추기를 해서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치료 상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뭐 NLP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NLP 전문가들은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그런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인지행동이 아니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인지행동 치료가 네. 이제 사고를 바꾸는 거니까 네. 어쨌든 네. 약간 사고적인 네, 부분이 그 변하지. 그러니까 마음 그렇구나 그렇게 슬펐구나 아팠구나 막 이렇게 막 많이 감정 읽어주는 거 이 부분은 살짝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그런 거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네. 있어요. 그게 되면서 이끌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상담가의 NLP든 뭐든 상담가의 그 약간의 성향도 조금 이게 포함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우리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선생님을 뽑을 때 네. 그 MBTI를 좀 물어요. 네. 그게 어떤가. 근데 이제 막 박사까지 하셨는데 이거 막 너무 이제 STJ가 너무 강하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판단을 조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어머님하고 상담할 때든지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좋지 않은가. 자기 판단을 많이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성 기능이 많은 사람은 그러셔서 힘들겠군요. 이렇게 읽어주는 쪽으로 가는데 마음을 네. 그러니까 좀 할 때는 자꾸 자기 판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이 어머님 좀 부족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약간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처럼 자꾸 교육적인 게 들어가는 게 자기 판단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뽑을 때 그래가 조금 약간 지금 박사들 되게 힘든 거예요. 박사들이 한쪽으로 막 그걸 몰두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잘하는데 마음을 읽어주는 데서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함이 보여요.
NLP는 인간 중심의 상담이에요, 선생님. 그래요? 인간 근데 중심 저는 인간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떨까 싶어요. 아니요, 인간 중심의 그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 자체가 인간 중심의 상담이에요. 밀턴 에릭슨이 네. 그 전통적인 체면이 아니라 대화 체면, 에릭슨 체면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내담자 중심의 인간 중심의 체면 상담 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NLP의 모델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LP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상담에서 비롯된다 보시면 되고, 칼 로저스의 하기 따라서 이제 예. 똑같은 요 그대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상담자가 좀 더 이제 마음을 읽어주면서 가면은 어쨌든 마음을 읽어주는 건 기본이에요. NLP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을 읽어주고 맞추기를 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이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치료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안 되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가장 가족이 되기가 어렵죠. 그럼요. 그래서 그 제가 하는 거 보면 아시죠? 제가 뭐 거의 이제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끌기라는 것은 라포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끌기를 해서 치료가 되는 거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 치료적인 개입이 되기 힘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상담에서 모델링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의 밀턴 에릭슨의 인간 중심의 체면 상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의 상담 아시죠? 칼 로저의 상담이 그 부분이 혹시 여기 조금 부족하나 싶어요. 아니 그 두 개의 질문을 하시고 두 개의 상담이 다 녹아 있어요. 저 또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칼 로저스와 밀턴 에릭슨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뭐 어쨌든 윌리엄 제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아들러부터 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의 모든 역사가 NLP에 거의 포함돼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오늘까지 거기 나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이거 NLP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형 뭐 이런 걸 다룰 거예요. 운명을 창조하는 힘, 저도 좋은. 네,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부분 좋네요. 예. 저 여기 있나요? 뭐 저기 운명을 창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뭐 없는 것도 있고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선생님 치료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육보다는 선생님한테 맞춰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진도를 팍팍 제가 나가드릴 거예요. 우선은 뭐 선생님과의 또 인연이 저는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뭐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 다 선생님한테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어쨌든 어째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지금? 또 마음이 또 훈훈해졌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있다가 네. 또 조금 또 부정적인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뭐 마음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되죠. 날은 좀 마음이 또 우울했다가 네. 그럴 땐 또 화가 났다가 또 조금 괜찮아졌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 인식을 할 때 그 타고난 기질이 네. 선생님이 감정 변덕이 있는 근본적으로? 감정의 변덕을 타고나셨어요, 선생님. 그럼 사주에 사주에. 그리고 그러면은 감정도 뭐가 사- 많죠. 사양화가 네. 두 개 있잖아요. 뱀사잖아요. 뱀사자. 사양화가 있는 사람은 감정의 변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변덕. 감정의 변덕.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혹시 변덕인가요? 이제 다양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거. 많이 느끼면서 그리고 감정이 욱하면 잘 올라올 수도 있고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 네. 많이 느끼니까. 예. 그 화가 막 빨리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타고났다고 선생님. 그래서 그래요? 요걸 만약에 참게 되면 선생님은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그 풀어야 돼요. 그또 네. 뭐가 있어요, 저는? 가장 크게 사주가 근데 뭐 사주 자체는 나쁘나요? 어쨌든 사주는 당신이 살아야 될 운명이고. 사주는 나쁘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이 사주를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유는 선생님이 성향. 선생님 기질을 아시면 내가 나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타고나기를 좀 감정적이구나, 감정 표출이 심하구나. 그걸 알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맞춰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 능력도 뛰어나요. 이제 정음화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 능력인데 이제 정음화가 사양화나 병양화를 만나버리면은 여기 공감보다는 표현 쪽으로 가버려요. 표출 쪽으로. 네. 특히 이제 51세부터 60세까지 이제 병술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감정 표출이 심한 시기죠. 감정 표출. 근데 내년부터는 감정 공감이 강해져요.
네, 내년 61세부터는 정해 또 대운이 들어오거든. 정 엄마가 또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정 공감 능력이 커져요. 근데 올해까지는 공감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화도 내야 되고 뭐 짜증도 내야 되고 또 억울함도 표현해야 되고 막 눈물도 흘려야 되고 사실 그건 타고난 기질이에요. 근데 그걸 참으면 병이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좀 막 표출하는 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 성향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많은 거예요. 많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상황에 대한 것보다 어쨌든 제가 좀 과도하게 상황을 느끼는 가능. 선생님 타고난 기질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기질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 화가 이 정도 나면 선생님 이렇게 나버린다는 거죠. 화가. 네, 예를 들어서 감정을 보면 근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럼 좀 과도하게 느끼는 것도 있나요? 지나치게? 그런가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감정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쪽으로 열려 있어 버리면은 집착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카랑 아버지한테 감정이 막 쉽게 말해 사랑의 감정이 집착이 돼 있었잖아요. 집중 다른 말하면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나 분노나 우울함이나 배신감이나 막 이런 게 같이 결합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화병이 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 해.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쉬죠. 근데 막 이야기하고 막 화를 표출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화병이 그리움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화가 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한테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오빠나 그 여자한테 화가 난 거지. 그 아버지나 그 아, 상실감? 아버지는 상실감, 그리움. 아버지 조카에 대해서 조카도 상실감과 지금은 이제 배신감. 그러니까 오빠 쉽게 말하면 이제 분노. 아버지는 아버지 조카를 사랑의 감정인데 아버지한테 잘못한 사람이 옳게잖아요. 아버지 잘못해서 오빠잖아. 그래서 오빠하고 옳게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죠. 그들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조카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거든요. 네. 그게 지키려고 했고. 그게 쌓여 있는 거죠, 이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사 일주에 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병양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는 감정이 그냥 그러니까 되게 정의로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정의로움도 있죠. 참 정의로운 것 같아요. 저기 제가 봤을 때. 경양금 이게 뭐냐면 정의로움과 지도자적인 강직함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도자적인 강직함.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은 임금님한테 목숨 내어 걸고 막 상소 올리는 그럴 수도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경양금이에요. 네. 아, 그래서 지도자적인 강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된 걸 보면 못 참죠. 그리고 분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얼경합금 이게 분별력이야. 아, 얼경합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졌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하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그걸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선생님 타고난 기질이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고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 여자도 내가 만나야 될 운명이었나 보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요. 다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 아세요? 선생님 선택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걸 선택합니다, 선생님. 그럼 선택이라기보다 운명 지어졌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운명인가? 아니요. 운명 지어진 게 아니고 운명 지어진 것은 이런 거예요. 운명 지어진 것은 만날 사람, 그다음에 내가 살아갈 환경 조건 이거는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걸 창조할 것인가는 선생님한테 달려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호강하고 사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근데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어찌 보면 아니 뭐 별로 막 이제 계속 노력을 많이 했잖아. 막 헌신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도 저는 이 집을 되게 사랑했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했고 나는 참 좋은 집안에서 사랑해서 이 집을 선택한 거 아닌가,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보면 아니 그렇게 막 엄청 막 잘 엄청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집을 되게 사랑했고 이 집을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부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선생님 이유가 있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면에 질문 한번 해봐요. 내가 왜 이 집을 이렇게 사랑할까? 왜 이 집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을까? 이 집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고자 할까? 어떤 성장을 하기를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가 전생 상담을 갔더니 저보고 이 집에 전생이 할머니였대요. 할머니가 이 집에 태어날 때 제가 그럴 수 있나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저 집에 제가 이 집안에 원래 좀 조상이었대요. 저기 뭐 그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양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영매는 아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전생을 뭐 한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최소한 500회 이상을 전생을 살았을 텐데 그럼 500회 이상 전생을 살면서 여러 전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여러 전생 속에 맺어야 될 인연도 있을 것이고 풀어야 될 어떤 그런 까르마도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아버지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올케도 만나고 또 조카도 만났겠죠. 그 사람들은 다 뭔가 내 풀어야 될 뭔가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오신 것도 뭐 저랑 뭔가 풀어야 될 게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니까 뭔가 위로를 받고 할 어떤 그런 운명적인 것도 있었겠죠. 모든 것은 다 예정된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여기 오셨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긴 했죠. 뭔가 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자유로운 그럼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을 뭐 우연히 만났다 생각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 오신 분이구나. 제가 많이 지금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그게 너무 시간적으로 빠듯하거든요. 센터 갔다가 아버지 모시고 퇴근하면 아버지 모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니까 계속 모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제 어떤 나의 어떤 길을 찾고 내 내면을 찾고 자아를 찾고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더 고차원적인 고귀한 그런 목적을 갖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이 어떤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을까? 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 자, 올케가 이렇게 오빠를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상황이 꼭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나쁜 상황이 일어남으로써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선생님. 네, 나쁜 상황, 영원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카가 떠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오빠가 저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내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자원이 되는 거죠.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시련 고난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아픔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다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 일어난 이것들이 선생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NLP를 훈련하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활용하느냐를 이제 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삶은 더 나아지죠. 정말 사랑이 깃든 꽃길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부짖고 근데 선생님한테 그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막 제처럼 제가 많이 잘 쏟아내는 것 같지 않나요? 잘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이건 이제 기질을 제가 보고 제가 훈련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쏟아내야 돼요. 감정이 좀 많죠. 좀 느끼는 게 많은 사람이. 네네네. 감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 쏟아내야 될 스타일. 원래 이제 말을 막 감정을 막 머릿속에 넣고 있는 스타일이 못 되는데. 네.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선생님은. 네, 할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할 데가 필요한데 항상 할 데가 없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서 그걸 하시면 돼요. 감정을 쏟아내시고 표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될 거예요. 마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면서 정화되는 것처럼 제 마음도 이제 계속 해소를 해야 돼요. 막 풀어내면서 이야기하고 감정 표현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좀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또 체면용품을 쓰고 이제. 그래서 뭐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쭉 좋아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참 일찍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로 잡을까?